네, 보이죠? 네, 잘 보입니다. 조금 크게 해주시면, 네, 좋습니다. 그, 최근에 뭐 중국 업체 중에 하나가 BLA를 써가지고 저희들은 방송에 푼다라는 뉴스를 보고 BLA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라, 공부를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뭐 실컷 월드 모델 이런 거 보다가 BLA를 한번 봐야 돼가지고 어떻게 시작할까 하다가 이 신기술들을 좀 써보자, 요즘 기술을 좀 써보자 해가지고 유튜브에는 그리고 리서치를 시켰고요.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서 이것저것들 엄청 집어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트 LM에 생일이 좀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나노바나나 프로 아마 선생님들 수정자가 말씀해 주신 데 그거 들어오고 나서 슬라이드 덱 생성 기능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PDF 파일은 넣어놨고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되게 잠깐 생겼죠. 그거랑 혹시 모르시는 분은 계실까봐. 그럼 뭐 오디오 오버를 해서 출근길에 팟캐스트를 시켰었고 비디오 오버는 유튜브에서 나오고 마인드맨이랑 플래시카드 스케치를 지금 있는데 저는 선배님, 혹시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여기 있는 슬라이드 덱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슬라이드를 그렇습니다. 오, 대박. 선거하면 괜찮습니다. 오, 여기 보면 뭐 글씨가 한글이 좀 깨지긴 하는데 영어는 하나도 안 찍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한글 같이 써주다 보니까 뭐 이해하는 데 대해서 나랑 그냥 한번 천천히 같이 분위기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하면서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이 멘트도 참 멋있죠. 로보틱스의 새로운 지평,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신춘 분석하고 우리가 요즘 BLA 모델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이런 평팔 로봇이 무언가를 잡고 있는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BLA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도 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냐라는 걸 이야기를 해보면 기존 로보틱스는 지금 마우스는 그렇죠. 네, 마우스 커서도 잘 나옵니다. 전통적 로보틱스, 지금 그리는 거 이제 나옵니다. 네, 아노테이션. 전통적 로보틱스를 보면 인지, 계획, 제어 순으로 기존에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스틱 기반 아니면 리플스 기반의 그런 조건분들 기반으로 사전에 만들어 놓은 작업들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 이 저희가 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리미티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트럭처드 인바이러먼트를 본다는 소리고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언터프트 인바이러먼트에서는 그게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이거든요. 사실 이 일반화는 게 그렇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행동을 뭐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만 이 로봇이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구조도 기존에는 흔히 뭐 자율주행에서도 말하는 인지 판단제요. 여기서는 인지 계획제요. 이게 보통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다 모듈화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고 이 각각의 모듈들에서 생기는 이 오류들이 뒤로 갈수록 여기서 생긴 오류가 여기서 큰 오류를 만들고 그게 이 제어에서도 많은 오류를 주는데 그거를 필요한 루프를 돌려서 개선을 하는 작업들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 DLA 기반으로 들어가면 이 시각이랑 언어 가지고 이 언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령이 있죠. 인스트럭션 같은 거고. 이전은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하는 상태. 그걸 이제 엔드투엔드 모델에 넣어서 액션을 꺼내는 방식으로 해서 유연하고 인지적인 상황.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생성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과거의 데이터겠죠. 그 데이터들만 가지고 무언가를 작업을 했었다면 이제는 이 시각을 가지고 바로바로 판단을 해서 하는 거니까 좀 유연하고 인지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일반화, 웹스테이지 참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일반화를 하기로 싶고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뭐 이 로봇팔한테 악어를 집어라고 그 티라노를 집어라라고 할 때 이런 걸 미리 다 매핑을 해놓거나 사전에 정의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이 비전으로 공룡 보고 집어와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이 좀 생겼고 이 구조 역시 이 앞서 인지 제어가 다 분리되어 있어서 이 오류가 퍼져나가는 관점에서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 다 단일 모델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로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길게 설명했는데 결국 그냥 다 통합이 됐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고 자연어 주시를 가지고 이 출력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이 로우 레벨 이 액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좀 깔끔함, 최대한 깔끔하게 이런 큰 펌프들은 깔끔하게 나오고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VLA를 통해서 기존에 구비되어 있던 거를 엔드투엔드 학습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이 분절된 파이프라인, 이 전통적인 로봇 공학의 분절된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여태까지 동작을 해왔던 방식이잖아요. 인지, 뭐, 주변의 센서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그 인지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떻게 주행해야 될지 플래닝을 하고, 그 상위 플래닝을 가지고 실제 차량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를 단일 스텝으로 모듈화해서 작업을 했었다면, 이제 그거를 동일하게 엔드투엔드 시스템으로 통합을 해서 인지랑 스택이랑 인지 판단 제어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뭐 기원을 보면 행동을 토큰으로 변환한다. 이게 로봇 트랜스포머 1이라는 논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트립이라는 걸 이용해서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이랑 밀거나의 한계가 있어서 왜냐면 CNN도 뭐 어쨌든 뭐 이것도 학습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뭐 토큰화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연속수로 되어 있는 거를 행동을 이상화해가지고 뭐 행동이라는 걸 토큰으로 다 매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시퀀스 모델로 처리를 할 수 있게 토큰을 바꿔서 그래서 뭐 행동 차원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결과는 이미지랑 언어를 받아서 행동 토큰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이 RT1이라는 친구가 시작을 하면서 VLA 모델을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RT2가 만들어낸 거는 행동을 언어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의 행동을 텍스트 문자열로 표현을 하면서 이 VLM의 출력을 이제 액션으로 꺼내 온 거니까 이 액션을 사용해서 로봇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상발적 능력의 가령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일반화를 할 수 있고 이 생각을 원래는 그냥 단일 스텝으로 빡 해버렸다면 좀 더 그 체인 오브 컷을 적용을 해서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은 지금 내 행동이 이 액션에 적합하는 행동인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VLA 아키텍처가 또 두 가지 설계 철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놀리식이랑 대칭적인데 다음으로 보면 통합된 지능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단일 시스템으로 아까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시각이랑 텍스트 밀면 VLA 모델이 액션을 꺼집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된 단일 시스템 뭐 모놀리식이 있다고도 하고 이게 그 RT2를 바탕으로 진행됐다고 하고 그건 아키텍처가 단순하니까 뭐 긴밀한 상호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듀얼 시스템, 이중으로 하는 거는 VLM 백본으로 이제 무언가 표현을 한번 만들어주고, 이거는 집하게 생각을 하니까 좀 느릴 테고, 그 다음에 이 액션에 대한 전문가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 아무래도 로봇이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가능성이 빠른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그건 거기서 액션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어,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는 케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모르겠죠. 대충적 아키텍처. 아키텍처가 아니라 아키텍처인데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기존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 방식과 유사한 형식으로 대충적 아키텍처를 만들어내는 거지만 어쨌든 이 입력이 이 카메라랑 지령 그리고 VLM이 플래닝을 한 다음에 또 가지고 좀 더 중간 표현을 만들어서 그 중간 표현을 바탕으로 로우 레벨 플래시로 내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이런 구조의 장점은 해석 가능성. 그러니까 중간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의 PC에서 보면 얘가 다 처리를 하니까 얘가 중간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액션을 도출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얘가 중간에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는 걸 바탕으로 이 로우 레벨 액션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액션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중간에 해석 가능성을 할 수 있고 이 플래너와 정책을 독립적으로 개발 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능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이 전체 모델을 다 한 번에 계속 트레이닝을 했어야 됐으면 아니면 이 끝에 나는 뭐 튜닝을 해야 됐다는 이번에는 이 모듈화가 돼 있으니까 이 로우 레벨 폴리시 부분만 학습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 분야에서는 안전이 중요하거나 복잡한 정보가 굉장히 유용하다. 이 안전이 중요한 게 좀 중요한 이유가 이 인공지능 모델을 실제 안전이 필요한 분야에서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얘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의 안전이 중요한 분야에 사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데이터 병목 현상을 넘어서서 이 모델을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는 주로 원격 조종, 약간 사람이 직접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로봇 데이터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다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데이터 학습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움직임에서 무언가를 배워서 물리적 명령어 튜닝을 하는 이런 뭐 새로운 훈련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도 하고 공간 정렬도 하고 로봇 작업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데이터 효율성이랑 정교한 도장 능력을 이 빙의 지도가 정교한 도장 능력을 달성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델이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이런 수집 비용을 쓰였다. 라는 측면의 성능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를 한 세 가지 정도 설명을 했을 때 이거를 비교를 하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고 수론 속도는 이 하이라키컬이 아무래도 그 플래너가 수론을 하는데 시간을 좀 더 쓰다 보니 부분이 수론 속도가 좀 더 느리겠죠. 근데 얘는 이야기한 거랑 좀 다르지만 뭐 이 레이턴시의 매우 높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그 액션을 분리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매우 높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해석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한번 분리가 되면 해당 부분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교류되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여기가 지는간 여기는 중간 편이 명시적이니까 높은 것도 있고 일반화 성능은 뭐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복잡성 단순하고 이거는 모듈별로 설계를 하는 거니까 제일 복잡하고 이거는 그 시스템 통합해야 되니까 뭐 복잡하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놀리식 구조는 일반화 성능에 약간 경점이 있고, 실시간 제어에서보다 하이어로키컬은 복잡한 작업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 시나리오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VLA가 어떻게 확장이 될 수 있냐라고 보면 자율주행,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율주행이겠죠. 그래서 복잡한 교통 상황을 이해하고 안전한 주행을 계획하고 이 옵티마이제이션, 상황학습 기반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어쨌든 얘가 뱉어내야 되는 게 액션인데 액션 스페이스를 튜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학습이니까 방학습을 통해서 정책을 폴리시를 그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 모델을 통해서 이제 환경 동력 파악을 학습하는 DLA를 환경의 동력 파악을 학습하는 모델을 DLA에 통합을 해서 이 DLA의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페이지를 넣어서 프리파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뭐 이렇게 합니다. 현재 도전과 미래입니다. 아무래도 지연 시간이 되게 중요하죠. 특히 저는 자율주행 관련하고 있으니까 자율주행에서는 지연 시간이랑 실시간 성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이런 뭐 그래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얼만큼의 이 지연 성능과 실시간 성능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제 분야에서는 지연 성능이랑 실시간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편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핵심 도전과는 필요한 것 같고 역시 경건성이랑 일반화도 중요하죠. 자율주행 같은 상황을 보면 이 비전 정보라는 게 전 세계가 동일한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관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불구하고 액션을 뽑아내기는 건 건전하게 뽑아내줘야 되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심플리어 계약은 뭐 늘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낼 때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도 아마 제가 지금 몇번 다뤘던 월드 모델 쪽으로 해가지고 격차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고 이런 건 특히 그 가우시안 스트레칭이나 플러스 그런 거 합친 거 플러스 뭐 요즘은 이거 언리얼 기반으로 그 판을 짜놓고 그 위에다가 GS를 얻는 방식의 연구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그 보상을 기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GS를 더 파인 튜닝을 해버리는 방식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이 시뮬레이션과 현실 격차를 많이 필요하는 하는 것 같고 이게 아마 실제 운영 레벨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 싶어요. 이 VLM도 어쨌든 사이즈가 크니까 VLA를 위한 모델들도 그럼 이거를 실제 만약에 차량에 탑재를 해서 돌리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게 지연 성능이랑 실시간 성능이랑 뭐 맥이 다 했을 텐데 더 작고 효율적인 모델들을 많이 만들고 좀 더 목적 지향적인 모델을 더 많이 만들겠죠. 일반화를 줄이고 대신에 목적 지향성을 올리는 방식으로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그림인데 인지적 자율성을 위한 도약. 이 VLA라는 모델이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냥 뭐 액션을 뽑아내는 거 아니냐 시선 정보를 가지고. 근데 이거의 활용서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무궁무진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각할 수 있는 정보들, 저희가 행동을 위해서 지각하는 정보들은 꽤나 지배적인 요소가 있어 시각적이고, 그러면 이 모델이 어느 정도 본다면, 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적인 한계를 넘어선 이번 어떤 로봇이 됐던 그런 부분들에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변에서 인식스러운 행동하는 인지적 자율성. 어떻게 보면 이게 AGI일 수도 있는 거 같아요. AGI 나갈 수 있는 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막 이렇게 정리를 다 했더라고요. 로보틱스 주요 모델은 있고 도메인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는 내가 주는 것처럼 여기까지. 그리고 위에 PDF를 다 넣어놔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다운받아서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Q&A를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Q&A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필름이 논문 리스트가 궁금하네요. 오, 예. 그 슬라이드 덱 누르면 그러게요. 이거 이거 누르시면 제가 노트북 LM 파일도 다 오픈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넣어놔가지고 와, 이렇게 파일까지 공유되는지는 몰랐네요. 되게, 이게 예. 공유 옵션이 두 개가 있는데 음, 여기에 풀 노트북으로 할 거나 챗 올리로 할 거나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챗 올리로 하시면 이제 이 부분이 안 보여요. 이 밑에 안 보이고 딱 여기 가운데 이 부분만 이제 보면 되거든요. 음. 저는 저거 오디오 프리뷰 기능 많이 쓰는데 이거 슬라이드로 나오는 거 생각보다 되게 퀄리티가 괜찮네요. 네, 근데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그쵸? 저도 저거 다 눌러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고 그러는데 딱딱 그렇게 해야지 쓸만한 것 같아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없으시면은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더 커지나? 네, 더 커지지는 않는 것 같고 네, 네, 따봉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지난주에 좀 큰 업데이트가 두 개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샘 3D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네, 방금 전에 이제 선배님께서 쓰셨었던 노트북 엘렘에 들어가 있는 나노바나나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바나나는 사실 이미지 제너레이션 쪽이다 보니까 이게 왜 스페셜 AI냐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샘 3D부터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타가 샘 시리즈로 세그멘트 애니팅 모델 시리즈를 많이 냈죠. 그래서 이미지에서 영역을 분할하는 게 샘 1이었고 세그멘트 애니팅 모델. 그리고 샘 2가 이제 비디오에서 영역 분할하는 게 됐고 샘3가 뭐였죠? 샘3가 비디오에서 영역이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2랑 3가 차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다. 샘2도 비디오였고 샘3가 디텍션과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과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그멘테이션이 클래스 정보까지 해서 그래서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였고 이제 3D 샘, 네 이제 샘 3D 요거는 이미지에서 영역을 분할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무조건 3D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누르면은 네 이렇게 되고 이미지 속에 건물이 있으면 2D 이미지 픽셀로서 존재하는 건물을 3D로 만드는데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대충 추론해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의 몸도 이렇게 포즈랑 쉐입, 그러니까 메쉬 쉐입까지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둘 다 동시에 돌리면은 오브젝트랑 사람 몸까지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샘 3D 안에는 사실 다른 서로 다른 모델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샘3 오브젝트가 있고 두 번째는 샘3D 바디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람용이랑 오브젝트용이 따로 나와 있는데 두 개가 뭐 공유하는 그런 모델이 있어서 그런 거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모델인데 두 개를 같이 만들고 그냥 둘 다 3D니까 샘3D 패밀리 안에 넣어준 겁니다. 요거는 사실 영상을 같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 페이지로 오고요. 네, 그래서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메타 AI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페이스북에 누가 그 당근마켓처럼 중고로 이렇게 팔아 올리면은 저 사진을 가지고 3D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집 주변에 이제 AR로 스캐닝을 해서 이렇게 올려갖고 가구가 내 집에 잘 어울릴까 이런 거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대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네, 샘3 바디를 써가지고 사람이 이제 뭐 게이트 아날리시스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거가 이제 재활 쪽이나 아니면은 그 엑소스켈레톤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사람의 몸을 어떻게 트래킹할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이제는 그냥 딥러닝으로 해버릴 수 있다라는 게 미친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피지컬 AI도 있습니다. 로봇 손으로 물체를 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이 물체 3D 쉐입이 트레이닝 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손가락을 어떻게 구부려서 어디에 경계를 잡아서 올릴까 이거가 로봇이 좀 어려워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잡기 전에 여러 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 빠르게 3D 리컨을 한 다음에 잡아야지 이런 방식을 택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 한번 보고 나서 3D 대충 모양을 추론한 다음에 그거대로 집으면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피지컬 AI도 쓸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요거는 메타버스니까 메타의 메인 프로덕이고요. 메타도 요즘 로보틱스 하고 있어가지고 요거 되고요. 메타가 바디 쪽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옛날부터 바디 쪽의 연구랑 뭐 페이스 쪽 연구도 많이 했었고 메타가 재활 쪽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보면은 막뭐 다리에 뭐 이렇게 붙여서도 하고 있죠. 요즘에 보면은 그 메타버스 쪽을 할 때 그러니까 뭐랄까 뉴럴 밴드라고 해서 손목에다가 이제 밴드를 껴가지고 손가락 움직이는 걸로 해서 어, 네, 새로운 메타 글래스의 인터페이스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구에 같이 쓰려고 이런 것도 쓰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 나와 있는 거 같이 조금 보고요. 플레이그라운드도 있다고 하는데 전 사실 이거를 지금 플레이그라운드는 처음 들어가 보거든요.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거 해보면 살짝 실망스럽긴 해요. 아, 그런가요? 살짝. 네, 영상에서 보는 것만큼은 또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트랙 애니띵. 뭘 해야 되지? 샘3D 여기다. 3D 씬. 이미지를 업로드하러 가는데 저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이걸 누르고 뿅. 하나 누르면은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제가 자주 만들려고 하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프롬프트를 줘가지고 눌러준 다음에 오브젝트도 하나를 더 넣어볼까요? 오브젝트 이렇게 이거랑 요거는 빼고 싶어요. 이렇게. 오,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안에가 없는 거는 좀 실망스럽기는 한데, 분명히 커피가 가미가 있는데, 뭐, 내 원두 어디 갔어? 네, 이런 거는 좀 웃기기는 한데, 저는 이거 봤을 때 뭐가 괜찮았다고 생각했냐면은, 이미지를 되게 가까이서 찍은 다음에, 그 게임 오브젝트 같은 거 만들 때 진짜 쉽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이제 언리얼 같은 거에서 할 때, 이제 게임 SM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이게 메쉬니까 데이터를 보면은 그 텍스처랑 쉐입이 따로 분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메쉬는 딱 빼고 그 메쉬를 그 텍스처는 딱 빼고 쉐입만 남긴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처는 에셋 디자이너가 다시 그려갖고 하면은 진짜 리얼하게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도 되고 또 이게 지금 이 데모에서는 메쉬만 만들게 했거든요. 근데 논문을 보니까 가우시안 스플랫이 나온대네요. 그래서 가우시안 스플랫 쓸 수 있으면 그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네,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랑 3D 바디. 그걸 할 건 아니고, 뭐 할까요? 이미지를 찾아서. 저희는 개발자니까,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오클루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한번 하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 그 새로운 그 메타가 이번에 새로 만든 휴먼 그 쉐입과 포즈를 보여주는 새로운 파라메트릭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손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손에 있는 그 관절도 원래 이렇게 손을 잘 표현하는 모델들은 옛날부터 있기는 했는데, 이번 논문은 특별히 손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우리가 보는 모습은 요거고, 손이 전혀 안 보이지만, 왠지 손은 요러고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제, 버티컬 마우스를 쓰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손은 이럴 것 같다라고 이게 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모델 아키텍처 여기에 샘 페이퍼 누르면은 바로 이제 볼 수 있으니까요. 논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성능도 여기 나와 있고 네, 뭐 데이터셋도 네, 이게 오브젝트 데이터셋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제가 캡처를 따갖고 왔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3D 쉐입도 잘 나온다.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도 굉장히 잘 만든다. 3D 이제 휴먼 메쉬 리커버리를 할 때도 요거는 제가 좀 뭐랄까 매트릭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1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논문을 진짜 가볍게만 읽어보고 모델의 아키텍처를 조금 찾아봤는데 일단 샘 3D 오브젝트랑 샘 3D 바디는 그림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모델 구조가 그냥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모델이고요. 샘 3D 오브젝트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두 단계로 이어져 있어요. 투 스테이지 디텍터고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오브젝트 포즈랑 그리고 간단한 쉐입을 복셀로 이렇게 렌더링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복셀이 이제 플로우 트랜스포머로 들어가가지고 네, 그게 이제 쉐입이 리파이먼트가 되어서 메쉬로 나오거나 아니면 가우시안 스플랫으로 나오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어떤 기술들이 쓰였냐 하면은 처음에 포인트 인코더, 이미지 인코더 이렇게 이제 있죠. 근데 포인트 인코더 이거 같은 경우는 옵셔널이라 되어 있는데 이 포인트는 뭐냐? 어, 라이다 포인트를 넣을 수 있으면은 또는 뎁스맵이 있으면 그걸 넣으면 된다. 그래서 아이폰으로 스캐닝한 경우에는 요거를 추가로 넣어주면 더 정확해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난 이미지만 있다라고 하면 이미지 인코더는 다이노 V2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이노 V2가 있고 그다음에 레이아웃과 쉐입 토큰 요거가 이제 믹스처 오브 트랜스포머로 들어가는데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만 들어봤지 믹스처 오브 트랜스포머라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우 트랜스포머가 1.2빌리언 파라미터로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의 형태의 아키텍처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토큰들이 가면은 레이아웃으로 들어가면은 레이아웃 쪽에서는 포즈,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스케일에서 60 포즈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쉐입으로 들어가면은 쉐입 디코더로 들어가면 이제 복셀, 그러니까 대충 모양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셀을 다시 이미지랑 오브젝트 마스크로 해갖고 플로우 트랜스포머 안에다가 넣어주면은 여기서는 이제 텍스처랑 쉐입 리파이먼트가 돼가지고 메쉬로 나오거나 가우시안 스플랫이 나오는 형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스 레이턴트 플로우 트랜스포머를 썼다고 하고요. 사이즈는 훨씬 더 작습니다. 600밀리언 파라미터입니다. 결국 다 보면은 전체 이렇게 파라미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비전 쪽이랑 지오메트리 쪽 모델은 LLM 같은 거에 비해서 훨씬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론도 LLM 이런 거보다 훨씬 빠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디코더는 뭐로 만들어져 있냐 그러면은 VAE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믹스처 트랜스포머스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재밌었던 부분 중 하나가 트레이닝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라는 건데 우선은 처음에 신테틱 3D 메쉬가 있으면은 메쉬를 가지고 렌더링을 하면 2D 이미지가 나오죠. 그러면 이미 2D 이미지랑 3D 메쉬에 대한 페어가 생겨서 그걸로 프리 트레이닝을 한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D 메쉬를 이제 렌더링을 이제 한 것과 그리고 내추럴 이미지를 같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3D 메쉬가 있긴 하지만 이거를 내추럴 이미지를 같이 넣어줘가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세미 신테틱 미드 트레이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MITL 데이터 엔진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정확히 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모델 인더 루프라고 하는데 데이터 엔진에서 포스트 트레이닝으로 계속 가가지고 샘 3D에서 이제 렌더링을 한번 했었을 때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포스트 트레이닝을 해주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잘 알아가지고 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하면은 이제 샘 3D 바디가 있는데요. 샘 3D 바디 같은 경우는 LLM
그 프롬프터블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로 되어 있어가지고 박스를 우선 두 개를 칩니다. 바운딩 박스로 해가지고 사람을 찾고 그다음에 손에다 박스를 두 번을 쳐요. 이 모델을 보면은 손에 정말 집착했다라는 게 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인코더에는 이제 저희가 2D 그 옵셔널로 이제 2D 키포인트랑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까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가 종류가 바디 디코더, 핸드 디코더, 그리고 포즈 디코더라고 있다고 논문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기서 포즈 디코더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샘 3D 바디는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한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원래 휴먼 쪽이 저는 항상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포즈랑 쉐이프랑 스켈레톤이랑 그리고 카메라 앵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SMPL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몸 쉐입이랑 그리고 포즈를 표현을 하는 그런 파라메트릭 모델을 썼는데 이번에는 모멘텀 휴먼 리그라고 해서 MHR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라메트릭 모델을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좀 신기한 뷰에서 봤을 때도 네, 사람의 포즈가 굉장히 잘 추론이 되고 그리고 네, 요런 이제 요가 동작 같은 웬만한 이제 사람의 내추럴 스탠딩 데이터셋 이런 거에서는 나오지 않는 요상한 동작도 굉장히 이렇게 포즈를 잘 찾아내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 우리가 보통 데이터셋을 얻으면 사람이 그냥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냥 막 두 다리는 서 있고 뭐 팔은 좀 자유롭게 있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 사람이 뒤집혀 있는 경우 이런 건 많이 없죠. 그래서 네, 요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까지도 이제 굉장히 잘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도 손에 집착한 이유가 뭔가 하면서 계속 봤는데, 내리다 보니까 이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메타 퀘스트에서 쓰려고 나온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 손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고센트릭 데이터셋도 굉장히 메타가 많이 냈었고, 그리고 메타 퀘스트를 보면은 정면을 바라보는 카메라도 있지만, 어, 바로 내 코 위에 붙어 있는 카메라가 손의 모양을 디텍션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메타도 결국에는 컨트롤러를 조금 버리고 사람이 그냥 애플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두 팔을 그냥 편하게 무릎 위에다가 내려놓고 나서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것만으로 이제 조종하는 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손 뷰를 굉장히 잘 보고 싶어 하지만 되게 손이라는 것 자체가 셀프 오클루션이 굉장히 많아서 트래킹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엄지만 해도 벌써 새끼를 가리고 있고 검지가 지금 나머지 다 가리고 있는 형태가 되니까 포즈 트래킹이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바디 파트인데 그거를 이제 잘 트레이닝 해가지고 뭐 물건을 쥐고 있든 방향이 굉장히 이상하든 네, 굉장히 다 이렇게 포즈랑 쉐입을 잘 트래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샘 3D를 소개를 드렸는데 네, 샘은 참 대단한 것 같고요. 메타는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가 이렇게 비전 쪽이랑 메타버스 관련된 거는 정말 잘하는데 이제 대체 언제 어 그 LLM은 넘어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미나이 3 너무 대단하고 GPT 너무 대단하고 엔트로피 너무 대단하고 심지어 후발주자인 그 XAI도 지금 구록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라마 4만 혼자 지금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LLM 만들던 그 막 얀 르쿤 막 쫓아내고 막 그래갖고 얀 르쿤 쫓아낸 게 아니라 얀 르쿤 그냥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됐고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이제 나노바나나 프로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 논문이 안 나와서 소개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근데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인데 이제 한국어 잘 나온다고 상쾌하면 활력 막 이런 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제미나이 3 기반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나노바나나를 돌리기 전에 제미나이 3가 먼저 뭘 그려라라고 프롬프트 브레이킹을 해준 다음에 그게 이제 나노바나나에 들어가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준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스타일을 잘 따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있는 논리지도 굉장히 잘 배웠고 그리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그리고요. 화질도 굉장히 좋고 어색한 그런 게 없고 지오메트릭 컨시스턴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인풋으로 주고 나서 색깔을 바꿔라, 포커스를 바꿔라, 라이팅을 바꿔라, 이런 이제 굉장히 물리적 현상까지도 어느 정도 잘 이해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학습을 하면서 이제 물리 세상을 생각보다 많이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제너레이션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학습하는 과정 중에 월드 모델을 만드는 힌트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노바나나를 썼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나노바나나로 3D의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든 다음에 이제 샘 3D를 여기다 섞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이미지를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를 그냥 랭귀지 프롬프트로 만들어내서 오브젝트까지 만들어내서 그걸로 뭐 게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로봇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네, 그런 신테틱 데이터를 일단은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프리트레이닝을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얼월드 트레이닝을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보니까 나노바나나랑 네, 샘3를 잘 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씨뿔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요거를 얘기하려는데 나노바나나를 쓴 후에 샘3D로 요런 거를 이제 만들면은 뭐 게임이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같은 거에다가 얹어서 씬을 만들어서 학습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씨뿔뿔 영상을 제가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이게 씨뿔뿔 영상이라고 하면서 제목은 네, The Worst Programming Language of All Time. 네, 가장 쓰레기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2시간 동안 불평불만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 2시간 동안 씨뿔뿔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게 되고 정말 그 뭐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그 씨뿔뿔을 잘 그 공부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좀 받게 돼요. 그래서 뭐랄까 물론 이제 씨뿔뿔 잘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우리나라 대학교나 아니면 해외 대학교도 보면은 컴공과나 아니면 전자과에서 C를 먼저 가르친 다음에 그다음 씨뿔뿔로 이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부분 요즘 이제 뭐 씨뿔뿔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CPP콘 이런 데 가면은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되고 모던 씨뿔뿔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모던 씨뿔뿔 강의도 만들고 하는데 근데 막상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냐 막뭐 로우 포인터는 이렇게 다루고 스마트 포인터는 이렇게 다뤄요 하면서 모던 씨뿔뿔 하려면은 로우 포인터 쓰지 말고 뭐 스마트 포인터 쓰세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실제로 왜 로우 포인터를 쓰는 거에 이유, 그 의미를 설명을 안 해주고, 스마트 포인터를 쓰는 의미랑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게 이런 게 존재한다가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씨뿔뿔의 어떤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던 씨뿔뿔의 기능들이 생겨났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 안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뭐 온라인에 이제 뭐 무료 강의들도 많이 있고 씨뿔뿔 무료 강의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 그냥 씨뿔뿔 책 같은 거 하나 읽고 거기서 있는 거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그냥 돈 벌려고 강의 만든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막 15년 여기서 제가 봤던 것이 진짜 충격 먹었던 게 15년 동안 내가 씨뿔뿔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라고 어떤 시니어 엔지니어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갖고 그게 굉장히 좀 그 씨뿔뿔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핫했었나 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맞지 맞지 그렇지 그렇지 이러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15년간의 커리어 동안 첫 3년만 씨뿔뿔을 쓰고 나머지는 씨뿔뿔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년 동안에 씨뿔뿔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런 것도 전혀 트래킹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막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진짜 모던 씨뿔뿔을 잘 쓰고 있는, 그러니까 씨뿔뿔을 효율적으로 잘 쓰면서 회사에서 이걸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은 씨뿔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정말 찾기 힘들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봤을 때 진짜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도 내가 씨뿔뿔 진짜 좀 많이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갖고 네. 영상 이름은 그냥 네, 씨뿔뿔은 쓰레기 언어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걸 보면서 씨뿔뿔에 대해서 어떤 영상보다도 더 많이 배우게 된 그런 거라서 저희 이제 로봇 하는 사람들은 파이썬도 많이 쓰지만 씨뿔뿔 많이
절대 뗄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네, 이 좋은 영상이 있어서 소개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Q&A를 한번 보겠습니다. Q&A, 네, 메타 퀘스트에 사용하려고 손에 집착한 것 같기도 하네요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네,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유정호님께서 샘 3D 바디 관련해서는 5090에서는 1 FPS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전 소타는 정확도는 샘 3D 바디보다 떨어져도 10 FPS 정도 나왔거든요. 오, 그렇군요. 샘 시리즈가 근데 항상 속도에 치중했던 케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토라벨링 같은 거 할 때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된다라는 거를 가져가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샘 1편이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오, 야, 이거 신기하다. 이게 되네라고 했는데, 근데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이거 앞단에 굳이 이거 그 다이노 안 쓰고 그냥 다이노 맞았나? 앞단에 그 있었던 비전 그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된 거 안 쓰고 그냥 CNN 써도 성능 조금 떨어지지만 속도가 20배가 올라가는데 하면서 막 이피션트 셈 막 이런 거 만든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는 그래도 절대 앞단을 이거를 리얼타임으로 만들거나 조금이라도 빠르게 만들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정확한 걸로 가져가고 이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겠다라는 목적이랑 오토라벨링을 하려고 한다. 어차피 좀 무거워도 우리는 뭐 H200에 썩어 넘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자신감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샘3 바디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마 누군가는 또 이걸 앞단에 CNN을 교체해서 분명히 또 논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써도 괜찮고요. 그걸 쓰면은 저희도 10fps, 20fps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5090에서 돌리셨다고 하시잖아요. 5090은 트랜스포머 가속이 그렇게 빨리 안 돼요. 그 뭐 플래시 어텐션 같은 게 안에서 돌아간다 그러면 플래시 어텐션은 이제 호퍼 이상에서 돈다고는 하는데 근데 엔터프라이즈 GPU급에서만 이제 돌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5090에서 플래시 어텐션 2, 3 안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나 제가 틀렸다면 누군가가 이제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겠지만 네. H백 이런 거에서 돌리면은 아마 좀 다른 생각보다 그 코어 수나 메모리 수 커졌다고 나오는 그 속도 업보다 더 많이 속도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가격은 솔직히 가성비는 안 나오긴 하겠지만. 네, 질문도 더 없는 것 같으니. 아까 어, 샘 3D 바디 찾아봤는데, 네. 디코더 두 개가 있는 게 맞더라고요. 음. 이미지 아래에 보면, 바디 앤드 핸드 포즈 디코더라고 돼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아래 논문들 더 읽어보니까, we have two decoders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긴 합니다. 제가, 그거는 네, 그 논문 아래 부분 조금만 더 보시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잘못 읽은 걸로. 그게 감사합니다. 포즈 디코더여가지고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쩐지 저도 이걸 지금 그거 보면서 바디 디코더, 핸드 디코더, 폴스 디코더 했는데 그림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내, 나 뭐지?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바로로 인한 이제 역시 집중력 저하. 그러긴 합니다. 저 오늘 미팅을 6개를 뛰고 왔더니 죽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지옥 같은 날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더 질문이 없으면은 여기서 마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은 화면 쉐어 중단하고,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주에도 제 생각에는 일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주신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